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일상 속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진솔한 사연들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깊은 밤 라디오를 듣고 계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올해 40이 된 유은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45평 아파트 거실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고는 이렇게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옆에서는 10살짜리 딸 서윤이가 곤히 잠들어 있고 거실 한편에는 제가 설계한 건물들의 모형이 진열되어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는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는 왠지 말하기 어려웠어요. 너무 개인적이고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어서요. 그런데 오늘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을 들으며 문득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나 교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제 이야기는 한 달 전 모교에서 열린 20살 동창회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제가 20살이던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어쩌면 그때의 상처가 지금까지 저를 지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강남 서림여자고등학교. 지금 생각해보면 참 화려한 이름의 학교였죠. 강남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부유한 집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그런 학교였어요. 저는 그 학교에서 3년을 보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 행복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 집은 그렇게 부유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작은 회계사무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 저희 가정 형편으로는 서림여고는 조금 부담스러운 학교였지만 제가 공부를 워낙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라며 저를 그 학교에 보내주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친구들과 왁자지껄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았어요. 특히 건축물 스케치를 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방과 후에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건물들을 바라보며 스케치북에 끄적끄적 그림을 그리곤 했죠. 명동 성당의 고딕 양식 첨탑이나 덕수궁 석조전의 네오클래식 양식, 그리고 남산타워의 현대적인 선형까지. 다양한 건축 양식들을 관찰하고 따라 그리는 것이 저만의 취미였어요. 그런 저에게는 학교가 때로는 숨막히는 공간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최신 유행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없었고 비싼 핸드폰이나 액세서리를 가질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거리가 생겼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만의 세계가 있었으니까요. 특히 송지아라는 아이 때문이었어요. 지아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아이였어요. 키가 168cm 정도로 크고 연예인처럼 예쁜 얼굴에 무엇보다 집안이 정말 부유했거든요.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경영하셨다고 들었어요. 강남에 몇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지아는 매일 다른 브랜드 가방을 들고 와서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했어요. 샤넬, 구찌, 프라다. 제가 잡지에서나 봤던 명품 브랜드들을 번갈아가며 들고 다녔죠. 그리고 항상 무리의 중심에 서서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둘러싸도록 만드는 묘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저와 지아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미술 시간에 자유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과제가 있었는데 저는 평소 좋아하던 건축물 스케치를 그려서 냈어요. 명동 성당이었는데 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를 정말 세밀하게 표현했었죠.
하나하나의 석재 조각까지 신경 써서 그렸고 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는 모습도 색연필로 섬세하게 표현했어요. 미술 선생님이셨던 박선영 선생님께서 제 그림을 보시고는 정말 놀라시면서 전체 학급 앞에서 칭찬해 주셨어요. 은서야, 정말 잘 그렸구나. 이런 세밀한 표현력은 웬만한 미술학도들도 하기 어려운 수준이야. 건축에 관심이 많나 보네. 이런 세밀한 관찰력과 표현력이라면 나중에 건축학과에 진학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전시회에 내도 될 수준이야. 그때 선생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큰 격려였어요. 평소 조용하기만 했던 제가 처음으로 받는 공개적인 칭찬이었거든요. 학급 아이들도 제 그림을 신기한 듯 바라봤고 몇몇 친구들은 와, 은서 정말 잘 그린다라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들려온 지아의 작은 웃음소리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킥킥하는 아주 작은 웃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저를 비웃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죠.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묘한 뉘앙스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 이후로 지아는 저에게 묘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은서야, 너 그림 정말 잘 그리더라.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그릴 수 있어? 나도 좀 가르쳐 줄래? 사실 나도 그림에 관심이 있었거든. 저는 순진하게도 지아가 정말로 그림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지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림 그리는 법을 알려주곤 했죠. 연필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원근법, 명암 처리하는 방법까지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지아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배우는 것 같았어요.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역시 은서는 달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저와 진심으로 친해지려고 하는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지아는 제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옆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머, 은서야. 너 연필 잡는 손이 좀 떨리는 것 같은데? 괜찮아?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야, 근데 이 선은 왜 이렇게 삐뚤빼뚤하지? 자로 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좀 더 천천히 그려보는 게 어때? 그런데 이 건물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상상으로 그리는 거 아니야?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지아가 정말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마워, 지아야. 내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대답하곤 했죠. 하지만 점점 그런 말들이 저를 위축시킨다는 걸 느꼈어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지아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면서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지아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은서가 또 그림 그렸대. 어디 보자. 이번엔 좀 나아졌네. 그런데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있어. 은서야, 너 이 부분 좀 이상하지 않아? 실제 건물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그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은서는 참 열심히 그리긴 하는데 아직 기초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전문적으로 배워야 할 것 같은데. 그냥 혼자 그리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지아의 말에는 항상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조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의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깎아내리는 말들이었죠. 그리고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 정말로 제 그림에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더욱 교묘한 건 지아가 저를 친구들 무리에서 자연스럽게 소외시키는 방식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지아는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죠. 얘들아, 우리 오늘 방과 후에 명동 가서 쇼핑할까? 새로 나온 립글로스도 사고 예쁜 액세서리도 좀 보고. 아, 은서야, 너도 같이 갈래? 그런데 내가 좋아할 만한 곳은 아닐 것 같은데.
너는 그림 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주로 화장품이나 옷 구경할 건데 너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저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는 우리와 다르다. 너는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어색했고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 가거나 미술실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죠. 2학년 말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지아가 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나쁜 말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지아는 너무 영리해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거든요. 얘들아, 은서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우울해 보이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좀 걱정돼. 은서가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더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닐까? 혹시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마치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저를 문제가 있는 아이로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다른 친구들도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죠. 가장 상처였던 건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학교에서 건축 설계 공모전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출품했어요. 몇 달 동안 방과 후와 주말을 모두 쏟아부어서 만든 작품이었죠. 주제는 미래의 친환경 주거 공간이었는데 저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했어요. 제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집을 모든 기술과 창의력을 동원해서 표현해 봤거든요. 태양광 패널과 옥상 정원, 빗물 재활용 시설, 지열 냉난방 시스템까지 갖춘 복합 주거 단지였어요. 특히 건물의 외관 디자인에 공들였는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도록 했어요. 건물 외벽에는 수직 정원을 만들어서 공기 정화 효과도 노리고 각 세대마다 개별 발코니 정원을 두어서 주민들이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죠. 도면을 그리는 데만 2달이 걸렸어요. 1100 축척으로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를 모두 그렸고 투시도까지 완성했어요. 그리고 건축 모형도 직접 만들었어요. 발사나무와 하드보드지를 이용해서 실제 건물처럼 정교하게 만들었죠. 작은 나무들이나 사람 모형까지 배치해서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결과 발표날 제가 1등을 했어요. 상금 100만 원도 받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제 작품이 대문짝만하게 소개되었죠. 교장 선생님께서도 저를 직접 불러서 격려해 주셨어요. 유은서 학생, 정말 놀라운 작품이네요. 전문 건축가가 설계한 것 같아요. 이런 창의력과 실력이라면 앞으로 건축계에서 큰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평소 조용하던 저에게는 생애 최대의 성취였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버지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저를 안아주셨죠. 하지만 그 기쁨도 며칠밖에 지속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학교 게시판에 익명의 쪽지가 붙어 있는 걸 봤거든요. 유은서의 작품은 인터넷에서 베낀 것 같다. 혼자서 그런 수준 높은 설계를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누군가가 도와준 건 아닐까? 정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 건지 의문이다. 그 쪽지를 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물론 제가 직접 만든 작품이었지만 그런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웠죠. 몇 달 동안 밤낮으로 매달린 제 노력이 한순간에 의심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쪽지를 누가 붙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왠지 지아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아의 태도가 더욱 미묘해졌거든요. 실제로 며칠 뒤 지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은서야, 요즘 내 작품에 대해서 애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좀 의외이긴 했어.
혹시 누가 도움을 줬니? 아니면 참고한 자료가 있다거나 별거 아닌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명을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지아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의욕을 더욱 키우는 말이었어요. 마치 제가 정말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말 같았죠. 그리고 그런 말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심지어 미술 선생님께까지 소문이 들어갔나 봐요.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거든요. 은서야, 혹시 작품을 만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니? 부모님이나 학원 선생님 같은 분 말이야. 물론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공모전에서는 순수하게 본인의 실력으로 만든 작품이어야 하거든.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만든 작품인데 의심을 받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죠. 선생님, 정말 제가 혼자 만든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께서는 제 반응을 보시고는 신뢰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일 이후로 학교에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저는 거의 학교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냈어요. 쉬는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점심시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거의 포기 상태였죠. 그리면서도 계속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거든요. 졸업식 날까지 그렇게 보냈어요. 다른 아이들은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아쉬워했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졸업장만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졸업하던 날 지아가 제게 마지막으로 다가와서 말했어요. 은서야, 정말 고생 많았어. 3년 동안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어. 대학 가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봐. 너무 소극적이면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울 거야. 그리고 내 실력은 인정하니까 자신감을 가져. 그때 지아의 표정에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것 같은 미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죠. 마치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만족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를 가르치려 드는 그 태도가 정말 싫었어요. 대학에 진학한 후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고등학교 때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저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죠.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처음에는 고등학교 때 받았던 상처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색했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것도 두려워했죠. 특히 제 작품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는 지아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건축학과의 분위기는 고등학교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셨고 동기들도 서로의 작품을 격려해 주는 분위기였어요. 경쟁도 있었지만 그것이 서로를 깎아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가는 방식이었죠. 1학년 말 처음으로 건축 설계 과제를 해결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주제는 소규모 카페 설계였는데 저는 한강변에 자리 잡은 북카페를 설계해 봤어요.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한강의 전망을 살릴 수 있는 설계였죠. 발표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 작품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교수님과 동기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은서 씨, 공간 활용이 정말 효율적이네요. 특히 자연 채광 계획이 인상적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공간 정말 매력적이에요. 실제로 이런 카페가 있다면 꼭 가보고 싶어요. 그때 받은 격려와 인정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아가기 시작했죠. 2학년이 되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건축 동아리에도 가입했고 각종 공모전에도 출품했어요. 처음에는 입상도 못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면서 작은 상들을 받기 시작했죠. 3학년 때는 정말 전환점이 되었어요. 전국 대학생 건축 설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주제는 도시 재생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이었는데 저는 서울 을지로의 낡은 공업지역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기존의 공장 건물들의 골조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접목시키는 설계였어요.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실, 시민들을 위한 갤러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공간이었죠. 이 작품으로 상을 받으면서 저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제가 정말로 건축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4학년 때는 졸업 설계에 전념했어요. 지도 교수님이셨던 김재현 교수님은 정말 엄격하신 분이셨지만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은서 씨, 건축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할지, 어떤 감정을 느낄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저는 졸업 설계로 다세대가 함께하는 주거 단지를 제안했어요. 핵가족화로 인해 소외되는 노인 세대와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부부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주거 형태였죠. 각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공동의 식당이나 놀이터, 도서관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특히 어린이 놀이터 바로 옆에 노인정을 배치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교감할 수 있도록 했죠. 이 작품은 졸업 설계 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몇 건축사무소에서 저에게 입사 제안을 해왔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이었던 곳이 아르코였어요. 아르코는 국내 최고 수준의 건축 설계 사무소 중 하나였어요. 대표이신 박민호 소장님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건축가셨고, 이 사무소에서 설계한 건물들은 모두 국내 건축계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었죠. 면접 날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제 포트폴리오를 본 박 소장님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유은서 씨, 정말 인상적인 작품들이네요. 특히 공간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우리 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면서 더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아르코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실무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또 다른 세계였거든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법규 검토, 구조 계산, 시공 과정 관리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익혀야 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새워 도면을 그리는 일이 다반사였고 선배들에게 혼나는 일도 많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5년 차가 되면서 저에게도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맡겨지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한 대형 쇼핑몰 설계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물론 메인 설계자는 아니었지만 내부 공간 디자인을 담당하게 되었죠. 저는 단순히 상업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쇼핑을 넘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각 층마다 작은 갤러리 공간을 배치하고 옥상에는 도시농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죠.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제가 설계에 참여한 건물이 실제로 서울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뿌듯했거든요. 그 후로도 계속 성장해 나갔어요. 10년 차가 되면서는 팀장이 되었고 15년 차에는 수석 설계사가 되었어요. 이제는 제가 메인으로 설계하는 프로젝트들이 생겼죠. 그리고 제 밑에서 일하는 후배들도 많아졌어요.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항상 조심했어요.
절대 누군가의 자신감을 깎아내리거나 위축시키는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죠. 대신 격려하고 응원하며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아마도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상처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일에만 매진하던 중 30살 때 지금의 남편 정훈을 만났어요. 정훈은 한림그룹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저와는 정말 다른 성격이었어요. 저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인데 정훈은 활발하고 사교적이었거든요. 처음 만난 건 아르코에서 한림그룹 본사 빌딩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였어요. 정훈이 그 프로젝트의 담당자였거든요. 첫 미팅에서 저는 정훈의 첫인상이 좋았어요. 일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전문적이면서도 사람들을 대할 때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와 정훈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설계안을 검토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죠. 정훈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나중에 말해줬어요. 은서 씨는 정말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철학도 있고, 그런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정훈에게 점점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일에서는 치밀하고 전문적이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저와 정훈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업무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죠. 정훈에게 고등학교 때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데는 몇 개월이 걸렸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저에게는 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훈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는 이렇게 말해줬어요. 은서야, 그때 그 아이가 한 행동은 정말 잘못된 거야. 내가 전혀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봐, 내가 지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때의 상처가 너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 정훈의 말에 저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진심으로 저를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죠. 교제를 시작한 지 2년 후 정훈이 저에게 프러포즈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정훈이 무릎을 꿇고는 반지를 꺼내더라고요. 은서야, 나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줄래? 내가 그림으로 그려왔던 그런 따뜻한 집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울었는지 감동해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저는 정훈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정훈은 제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줬어요. 요즘에는 결혼 후에 일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많은데 정훈은 오히려 제가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해줬죠. 은서야,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사람들이 살아갈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 절대 포기하지 마. 그리고 3년 후 서윤이가 태어났어요. 서윤이는 저와는 정말 다른 아이였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걸음마를 배울 때도 다른 아이들보다 빨랐고 말을 배울 때도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서윤이가 자라면서 저는 항상 조심했어요. 제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를 서윤이는 절대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서윤이가 무엇을 하든 격려해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어요. 서윤이는 저와 달리 정말 사교적인 아이예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자기 의견도 당당하게 표현하죠. 가끔 너무 당당해서 걱정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어릴 때처럼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다행이에요. 서윤이가 그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건 5살 때부터였어요. 제가 집에서 설계 도면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도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예쁜 집 그릴래. 서윤이의 그림 솜씨는 정말 놀라웠어요.
아직 어린아이지만 색감이나 구성력이 또래보다 뛰어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을 그릴 때의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저는 서윤이의 재능을 키워주고 싶어서 좋은 미술 학원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죠. 서윤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다 보니 제가 어릴 때 잃어버렸던 그림에 대한 순수한 즐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서윤이는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계속 그림을 좋아했어요. 대치동 늘푸른 초등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였어요. 선생님들도 훌륭하시고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게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중 한 달 전에 고등학교 20살 동창의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동창들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졸업 후에도 몇몇 친구들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대부분과는 소원해진 상태였죠. 동창의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참석할까 말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특히 지아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몇 주 동안 고민하다가 정훈에게 상의했어요. 여보,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데 갈까 말까 고민이야. 왜 고민이야?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거 좋지 않아? 사실 고등학교 때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서. 정우는 제 표정을 보더니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아 얘기구나. 그래도 은서야, 이제는 내가 예전에 그 위축된 학생이 아니잖아. 당당하게 살아온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정훈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 동창회 당일 옷을 선택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화려하게 차려입으면 과시하는 것 같고 너무 수수하게 입으면 왠지 기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검은색 원피스를 선택했어요. 목걸이는 정훈이 결혼 기념일에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를 했고요.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이었어요. 롯데호텔의 연회장이었는데 정말 화려한 곳이었죠. 20년 만에 만나는 동창들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대부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어머, 은서야. 정말 오랜만이다. 우와, 은서 진짜 예뻐졌다. 어떻게 이렇게 안 변했어?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고 각자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몇몇 친구들이 제 근황을 묻더라고요. 은서야, 너 뭐하고 살아? 결혼은 했어? 응, 결혼했어. 딸도 있고. 일은 건축 설계하고 있어. 와, 정말? 건축가구나. 멋있다. 친구들의 반응이 좋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설계에 참여한 몇몇 유명한 건물들을 언급하니 더욱 놀라워했죠. 어머, 그 빌딩 내가 설계한 거야? 진짜 대단하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림 잘 그리더니 정말 꿈을 이뤘구나. 그리고 그때 멀리서 지아를 봤어요. 여전히 키가 크고 예쁜 얼굴이었지만 20년 전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옷차림이 예전만큼 화려하지 않았고 표정에도 피로감이 묻어 있었죠. 무엇보다 예전에 그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분위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지아는 여전히 몇몇 동창들을 주변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무리의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주도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금 어색해 보이기도 했고요. 지아와 제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인사했어요. 2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성숙하게 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아는 제 시선을 피하며 다른 곳을 바라봤죠. 아마도 저와 이야기하는 게 불편했나 봐요. 동창회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 친구들이 제게 다가와서 근황을 물어봤어요. 제가 건축가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다들 정말 놀라워했어요. 은서야, 진짜 대단하다. 너 때문에 우리 반이 유명해진 것 같아. 고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진짜 재능이 있었구나. 친구들의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를 받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에 그 위축된 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가까웠던 몇몇 친구들과 옛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지아는 저를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창회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지아가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붉은 걸 보니 술을 좀 마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죠. 야, 은서. 너 아직도 건축한답시고 낡은 제도판이나 들고 다니니?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죠. 지아의 목소리에는 20년 전과 똑같은 그 비아냥거리는 톤이 담겨 있었어요. 하기야,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사람 무시하던 버릇은 여전하네. 지아의 말을 듣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어요. 고등학교 때 그녀가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순간 그때처럼 다시 위축될 뻔했지만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아니야. 나는 더 이상 20년 전의 그 어린 학생이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지아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사람 무시하는 버릇은 내가 더 잘 알 텐데, 지아야. 그동안 내 앞에서 보여준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니? 제 말에 지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마도 제가 예전처럼 위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당하게 맞받아치니 당황스러웠나 봐요. 뭐라고? 고등학교 때 내가 나에게 했던 일들,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그때는 어렸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 주변의 동창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마도 고등학교 때 지아와 저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은서야, 그런 옛날 일을 왜 지금? 옛날 일? 지아야, 그 옛날 일이 얼마나 오래 저에게 상처로 남아 있었는지 너는 알까? 내가 한 행동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지아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변이 너무 조용해져서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죠. 몇몇 친구들이 화제를 돌리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진 상태였어요. 얼마 뒤 지아는 일찍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괜찮은지 물어봤죠. 은서야, 무슨 일이었어? 고등학교 때 뭔가 있었던 거야?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해 줬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 일이었어. 그날 동창회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서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정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정훈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는 이렇게 말했죠. 잘했어, 은서야.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 그리고 사실 그 친구도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했던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제가 올바르게 대응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며칠 후 서윤이와 함께 나들이를 나갔어요. 주말이었는데 날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정훈이 새 차를 사자고 해서 강남의 포르쉐 전시장에 들렀어요.
사실 저는 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정훈이 업무용으로 좀 더 좋은 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포르쉐 전시장은 정말 화려했어요. 번쩍번쩍한 스포츠카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서윤이는 그런 차들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엄마, 이 차 정말 예쁘다. 우리도 이런 차 살 거야? 아빠가 고민해 보신대. 우리 서윤이는 어떤 색깔이 좋아? 나는 빨간색이 좋아. 엄마는? 엄마는 검은색이 좋은 것 같아. 좀 더 차분하고 우아한 느낌이잖아. 그렇게 서윤이와 함께 차들을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유은서 아니야? 돌아보니 지아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녀의 어깨에 수습 딜러라고 적힌 명찰이 달려 있다는 것이었어요. 순간 정말 놀랐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 지아야. 여기서 일하는구나. 응, 얼마 전부터 시작했어. 근데 너 돈 좀 만지나 봐? 뭐 국산차라도 보러 왔어? 지아의 말투에는 여전히 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포르쉐 전시장에 온 걸 보고서도 국산차를 보러 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었죠. 하지만 예전과 달리 허세 가득한 표정으로 말하는 모습이 오히려 안쓰러워 보였어요. 아니요, 제 차는 이미 정해져서요. 그때 정훈이 나타났어요. 주차를 하고 온 정훈은 서윤이 손을 잡고 있다가 제 옆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제 허리에 손을 두며 말했죠. 은서야, 이 모델로 하지. 색깔은 검은색이 좋을 것 같아. 정우는 지아를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마음대로 해도 돼. 어차피 회사 법인으로 살 거니까. 그 순간 지아의 얼굴색이 변하는 걸 봤어요. 정훈의 말투와 분위기에서 뭔가 범상치 않다는 걸 느꼈나 봐요. 그리고 한림그룹 전무라는 직책을 알고 있다면 더욱 놀랐을 거고요. 지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우리에게 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게 역력했어요. 이 모델은 포르쉐 911 타르가 4S인데요. 최고급 모델 중 하나입니다. 가격은 상관없어요. 좋은 차니까.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차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 문의했죠. 지아는 열심히 설명했지만 계속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포르쉐 911 타르가 4S를 계약하기로 했어요. 옵션까지 포함해서 2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정훈이 말했듯이 회사 법인으로 구매하는 거였으니까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저는 지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맙다, 지아야. 덕분에 내가 좋은 차를 사는 것 같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죠. 아마도 제가 이렇게 여유 있게 고급차를 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실감했을 거예요. 전시장을 나오면서 서윤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저 언니가 누구야? 엄마 고등학교 친구야. 친구인데 왜 이상하게 말했어? 별로 친한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서윤이는 정말 눈치가 빨랐어요. 아직 10살밖에 안 됐는데도 어른들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야.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기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아의 초라해진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녀도 나름대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서윤이에게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정하민이가 나를 또 괴롭혔어. 뭐라고? 어떻게 괴롭혔는데? 내 그림을 찢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그림을 못 그린다고 놀렸어. 엄마가 건축가라고 자랑한다고도 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하민은 지아의 딸이었거든요.
그리고 서윤이가 당하고 있는 일은 제가 20년 전에 당했던 일과 너무나 비슷했어요. 서윤아,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 한 달 전부터. 처음에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점점 심해져. 오늘은 정말 기분이 나빴어. 한 달 전이면 동창회가 있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혹시 지아가 동창회에서 저와 있었던 일 때문에 화가 나서 자신의 딸에게 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서윤이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서윤아, 그 아이가 또 어떤 짓을 했어? 내 연필을 숨기기도 했고 점심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서윤이 엄마는 건축가래. 그런데 서윤이는 그림도 못 그려라고 놀렸어.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을 가져가서 다른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웃었어. 듣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당했던 그 일이 제 딸에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죠. 서윤아, 선생님한테는 말했어? 말했는데 선생님은 친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어.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담임 선생님의 반응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이건 단순히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괴롭힘인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음 날 즉시 학교에 연락했어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요청했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죠. 선생님, 저희 서윤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유은서 학부모님. 아이들 사이에 좀 그런 일이 있었나요? 사실 저도 약간 눈치채고 있었는데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선생님, 이미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담임 선생님인 김미경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경험 많은 분이셨는데 제 말을 듣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봐야겠네요. 일단 두 아이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선생님께서 조사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유은서 학부모님, 정아민 학생이 서윤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 증언도 있고요. 내일 정아민이 어머니와 함께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에 가서 지아와 마주쳤어요. 지아는 정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은서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지아야, 하민이가 우리 서윤이를 괴롭히고 있어. 이거 심각한 문제야. 그런 일이 있었나? 하민이에게 물어봐야겠어. 하지만 지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선생님께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설명해 주셨는데도 지아는 계속 자신의 딸을 감싸려고만 했어요. 선생님, 아이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아 씨, 이건 과민 반응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요. 하지만 우리 하민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혹시 서윤이가 오해한 건 아닐까요? 지아는 끝까지 자신의 딸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서윤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은서 씨, 혹시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우리 하민이에게 화풀이하는 건 아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제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아이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거든요. 지아 씨,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 어른들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문제라고요. 하지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결국 그날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끝났어요. 지아는 끝까지 자신의 딸을 감싸려고 했고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서 정훈과 상의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좀 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겠어. 교육청에 신고하는 건 어때? 그래야겠어.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도 열어달라고 요청해야겠어. 다음 날 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죠. 이 과정에서 정확한 증거들을 수집했어요.
서윤이가 찢어진 그림들을 모두 보관해 두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증언도 받았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도 자신이 관찰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겨주셨고요.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서윤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서윤아, 엄마가 널 지켜줄 거야. 누구도 우리 서윤이를 괴롭히게 놔두지 않을 거야. 지아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나 봐요. 며칠 뒤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은서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이들 문제인데 너무 크게 키우는 것 같아. 지아야,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하민이가 전학을 가야 할 수도 있어. 그건 하민이가 한 행동의 결과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지아는 계속 사건을 무마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죠. 제 딸이 제가 당했던 것과 같은 상처를 받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조사 결과 정하민이의 행동이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어요. 지속적으로 서윤이의 물건을 훼손하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모욕을 준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하민이는 5일간의 출석 정지와 2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전문 상담기관에서의 상담 치료를 받도록 조치되었어요. 또한 서윤이에게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했죠. 지아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이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남역 복합문화공간 개발 프로젝트의 부지 일부가 지아 남편의 작은 회사가 소유한 건물이라는 사실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제가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작업이었어요. 강남역 인근의 낡은 상업지구를 현대적인 문화복합공간으로 재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거든요. 총 사업비만 1,000억 원이 넘는 큰 프로젝트였어요. 총 5개의 건물 부지가 필요했는데 그중 하나가 지아 남편이 운영하는 작은 건설회사 소유였던 거예요. 면적으로는 전체의 15% 정도 되는 중요한 부지였죠. 처음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니 지아 남편의 사업이 최근 어려워져서 그 건물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어요. 원래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절차를 통해 적정 가격에 매입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지아가 계속 자신의 딸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비난하는 상황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물론 불법적인 일을 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하되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건물을 매입하기로 한 거죠. 저는 부동산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전략을 세웠어요. 시세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을 제시하되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매입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매입 후 즉시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이나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문제를 매도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포함시켰죠. 이런 조건들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조건들이었어요. 몇 주 후 지아 남편 회사가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워지면서 결국 저희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다른 매수자들은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고 저희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거든요. 그 건물이 그들에게는 주요 자산 중 하나였는데 그걸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게 되면서 사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된 거죠. 게다가 이주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손실이 더욱 커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지아가 저에게 급하게 연락했어요. 은서아, 내가 우리 건물을 산 거야? 응, 프로젝트에 필요해서. 왜? 설마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그냥 정당한 부동산 거래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은서야, 제발. 우리가 그 건물 팔면 정말 어려워져. 좀 도와줘. 조건을 좀 더 좋게 해줄 수 없어?
지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지아야, 이건 비즈니스야. 개인적인 감정은 별개지. 그래도 우리가 고등학교 동창 아니야? 정말 도움이 필요해. 고등학교 동창이라면 내 딸이 내 딸을 괴롭힐 때 좀 더 진심으로 사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지. 그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민이도 반성하고 있어. 미안하다는 말로는 이미 늦었어. 서윤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거야? 결국 거래는 예정대로 성사되었어요. 저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절차를 통해 그 건물을 매입했고 지아 남편의 사업은 큰 타격을 받았어요. 사실 이 과정에서 저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비록 합법적인 절차였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지아가 제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습이 정말 초라해져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봐요. 은서야,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등학교 때도 지금도. 내가 모든 게 잘못이었어. 지아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발 우리 하민이만은 봐줘. 하민이는 아직 어린애야. 내가 잘못 가르쳤어.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아야, 일어나. 안 일어나.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야. 지아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죠. 은서야, 나는 정말 내가 부러웠어. 고등학교 때부터. 뭐가? 너는 진짜 재능이 있었잖아.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나는 그런 게 없었어. 그냥 집이 좀 잘 살고 얼굴이 좀 예쁘다는 것밖에는. 처음으로 지아가 진심을 털어놓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싫었어. 조용하면서도 뭔가 특별한 너 말이야. 다른 애들은 내 말을 잘 들었는데 너만은 뭔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 그게 이유가 돼?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정말 나쁜 짓을 했어. 그리고 그런 내가 하민이에게도 나쁜 영향을 준 것 같아. 지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 같았죠. 은서야, 사실 동창회 후에 내가 하민이한테 내 얘기를 했어. 뭐라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엄마보다 성공한 건축가라고. 그런 식으로 말했어. 그러면서 하민이가 서윤이를 의식하게 만든 것 같아.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이야기였지만 지아가 직접 인정하니 더욱 화가 났어요. 지아야, 너는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구나. 내 아이까지 이용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너무 부러워서. 동창회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더욱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어. 남편 사업도 어려워지고 나는 포르쉐 딜러 일을 시작해야 하고. 지아의 현실이 어려웠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딸을 괴롭힐 이유는 되지 않았죠. 지아야, 내 상황이 어렵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딸에게 상처를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알아. 정말 알아.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그날 저는 지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아야, 용서해달라는 말은 내가 아니라 서윤이에게 해야 해. 그리고 하민이에게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하고.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럼 건물 일은?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은서야,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뭔데? 하민이를 전학 보내려고 해. 서윤이와 같은 학교에 있으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야. 지아의 말을 듣고 보니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는 정말 큰 타격이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지아와의 20년에 걸친 악연이 정리되었어요. 몇 주 후 하민이가 전학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아 가족도 정말로 경기도의 한 소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남편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서윤이는 하민이가 전학 가기 전에 한 번 사과를 받았어요. 하민이도 어린아이지만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윤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나쁘게 했어. 괜찮아. 이제 우리 친구하자. 서윤이는 정말 마음씨가 착한 아이예요. 자신을 괴롭혔던 하민이에게도 선뜻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서윤이는 학교에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그림 그리는 것도 더욱 좋아하게 되었어요. 엄마, 나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정말? 뭐라고 하셨는데? 내 그림이 정말 창의적이래. 그리고 색감도 아름답다고 하셨어. 서윤이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처럼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저는 여전히 건축 일을 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강남역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아 남편이 소유했던 건물 부지에는 이제 멋진 갤러리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젊은 예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정우는 여전히 저의 든든한 지지자예요. 이번 일 동안에도 계속 저를 격려해주고 지원해줬어요. 은서야, 내가 서윤이를 지켜낸 거야. 정말 잘했어. 때로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건 아닌가 싶어요. 아니야. 내 딸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었잖아. 하지만 가끔씩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며 생각해요.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 복수라는 건 정말 달콤한 것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순간에는 짜릿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시원한 기분도 들었고요. 특히 포르쉐 전시장에서 지아가 당황하는 모습을 봤을 때나 부동산 거래를 통해 그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었을 때는 정말 후련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난 지금 남는 건 복잡한 기분뿐이에요. 후련함도 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있어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어떤 날은 제가 한 일이 정당했다고 생각해요. 제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떤 날은 제가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아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제가 더 관대하게 대할 수는 없었을까? 물론 그녀가 한 일들은 용서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윤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당했던 일이 제 딸에게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윤이가 자신감 있고 당당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고 있어요. 몇 개월 전 서윤이와 함께 미술관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서윤이는 여러 그림들을 보면서 정말 즐거워했어요. 엄마, 이 그림 정말 예뻐. 나도 이런 그림 그리고 싶어. 그래, 서윤이도 충분히 그릴 수 있어. 우리 서윤이는 정말 재능이 있으니까. 엄마는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어? 응, 정말 좋아했어. 지금도 좋아하고.
그럼 엄마처럼 나도 건축가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서윤이가 원한다면 뭐든 될 수 있어. 서윤이의 꿈을 응원해주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우리 딸만큼은 절대 누구에게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서윤이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어요. 고운 잠얼굴을 보고 있으니 이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일이 복수든 정당방위든 가장 중요한 건 제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20년 동안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상처를 마주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상처가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준 부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상처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는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특히 조심하고 있어요. 절대 누군가의 자신감을 깎아내리거나 위축시키는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하죠. 대신 격려하고 응원하며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은서 선배님, 제 설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네요. 이 부분은 특히 인상적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보면 어떨까요? 비판할 때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해요. 제가 받았던 상처를 다른 누구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어릴 때 당했던 상처가 어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그리고 그런 상처가 다음 세대에게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아직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건 확실해요.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지금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저처럼 말이에요. 반대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춰주세요.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현재를 살아가려고 해요. 서윤이와 정훈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면서요. 그것이 진짜 복수이자 치유가 아닐까 싶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제가 설계한 건물들을 지나칠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만든 이 공간에서 누군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뿌듯해요. 제 상처와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행복한 기억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지아를 생각해봐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을까? 하민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아를 완전히 미워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녀도 나름대로의 상처와 콤플렉스가 있었을 테니까요. 물론 그것이 저에게 한 행동을 정당화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이해할 수는 있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우연히 지아의 근황을 들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이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였는데 지아가 새로운 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민이도 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언젠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성숙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친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해 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모든 과정에서 배운 것은 용서의 의미예요. 용서라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미움과 원한에 사로잡혀 있는 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요. 물론 쉽지 않아요. 아직도 가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러운 기분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절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더욱 공감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최근에는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요. 언니, 친구들이 나를 놀려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제가 당했던 일을 다른 아이들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언니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해주면서 그 아이들이 저처럼 오래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어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한 현재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위안이 되어준 것은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정훈이의 변함없는 지지와 서윤이의 밝은 웃음이 있었기에 이 모든 일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지금도 건축 일을 하면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어요. 요즘에는 서윤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서윤이는 제가 어릴 때 꿈꿨던 그런 자신감 있고 당당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해요. 엄마, 나는 커서 엄마처럼 멋진 건물을 짓고 싶어. 그래, 서윤이라면 엄마보다 더 멋진 건축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대화를 나눌 때면 정말 행복해요. 제가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서윤이가 이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도 밤늦게 작업을 할 때가 많아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어린이 도서관 설계 의뢰가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도면을 그리면서 생각해요. 이 공간에서 누군가의 아이가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워나갈 거야. 그리고 그 아이는 아무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안전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 일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건축은 정말 매력적인 분야예요. 내가 그린 도면이 실제 건물이 되어 사람들의 삶 속에 자리 잡는다는 건 정말 신비로운 경험이에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밤새워 도면을 그려야 할 때도 많고 클라이언트의 까다로운 요구를 맞춰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완성된 건물을 봤을 때의 성취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특히 제가 설계한 건물에서 사람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뿌듯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설계한 카페에서 한 커플이 프로포즈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만든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의 배경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제가 건축가가 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때 받았던 상처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어쩌면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상처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 상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훈과 함께 주말마다 새로운 곳을 탐방하고 있어요. 서울 곳곳의 건축물들을 보러 다니면서 영감을 얻고 있어요. 서윤이도 함께 다니면서 건축에 대해 배우고 있고요. 엄마, 이 건물은 누가 지었어? 이건 유명한 건축가 김중업 선생님이 설계하신 건물이야. 196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아직도 이렇게 아름답지? 우와, 정말 오래된 건물이네. 그런데 왜 이렇게 예뻐? 좋은 건축은 시간이 지나도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아. 서윤이도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서윤이가 건축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에요. 최근에는 서윤이가 직접 집 모형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함께 작업하고 있어요. 골판지와 색종이로 만드는 간단한 모형이지만 서윤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 이 방은 내 방이야. 그리고 여기는 책을 읽는 방. 와, 정말 잘 만들었다. 이 창문 위치도 정말 좋네. 응,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했어. 서윤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보면서 정말 대견해요. 저보다 훨씬 자유로운 발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걱정도 돼요. 서윤이가 저처럼 건축가가 되고 싶어 한다면 이 험난한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훈이 이렇게 말해줘요. 은서야, 서윤이는 너와 달라.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지켜줄 거야. 맞아요. 서윤이는 저와는 정말 다른 아이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상처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경험이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밤도 새로운 프로젝트 도면을 그리며 시간을 보낼 예정이에요. 누군가의 꿈이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모든 분들이 따뜻한 꿈을 꾸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